안녕하세요. 생명과학 1의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은 교과서 페이지 38쪽 생명활동과 에너지 단원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할게요. 우리 생물이 가지는 7가지의 특징 중에서 물질대사를 한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이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비교하는 희인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 안 한다로 많이 비교해 줬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이 볼게요. 물질 대사에는 2가지가 있었다. 먼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동화작용이 있었죠. 이때 에너지는 흡수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다 라고도 했었죠. 두 번째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발열 반응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이 2가지를 우리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시로 우리가 이번 시간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 얘들아, 세포호흡이라는 거 들어봤니?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걸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데,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물이 발생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됐었죠. 얘들아, 포도당을 선생님이 화학식으로 써줄게. C6H12 O6 이렇게 반응식 쓸 수 있고요. 산소는 O2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산화탄소 CO2, 물은 H2O다. 포도당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비교해 볼게요. 자, 탄소 6개로 되어 있고 탄소 하나로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포도당이랑 이산화탄소 중에 뭐가 더 고분자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대답했죠? 포도당이 상대적으로 더 고분자다. 선생님이 여기다 고분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저분자겠죠? 자, 그럼 얘들아, 세포호흡 반응식 보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일까 동화작용일까 맞출 수 있겠어? 그렇지. 여러분 다 맞췄을 것 같은데 바로 이화작용입니다. 일단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된 걸 보고도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것을 보고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세포호흡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화작용의 예시 안 살펴보고 넘어갈 순 없겠죠. 얘들아, 광합성 기억납니까? 광합성도 중학생 때 배웠는데요. 광합성의 반응식은 정확히 세포호흡의 반대예요. 말로 설명하자면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요. 산소를 내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에너지가 방출해요. 근데 여기에 얘들아, 특히 무슨 에너지가 흡수된다고 우리가 배웠냐면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은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그렇지, 맞아요. 저분자가 고분자인 포도당, 저분자인 이산화탄소가 고분자인 포도당으로 합성된 걸로 보아서 동화작용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도 있고,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 빛 에너지가 흡수된 것으로 보아서도 동화작용, 흡열 반응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시로 각각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살짝 줄이고, 우리 지금 물질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그치? 물질대사의 일반적인 특징 3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3가지 특징 이렇게 선생님이 적을게. 자, 첫 번째 뭐냐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교과서 그림 잠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은 교과서 39쪽 잠깐 봐주면 됩니다. 교과서 39쪽. 여기 그래프 볼게요. 지금 보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지. 항상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먼저 동화작용 볼게요.
반응물의 생성물이 되었다. 그치? 근데 반응물이랑 생성물이랑 이 왼쪽 좌표 따라서 읽어볼게. 에너지 양이 반응물은 조금 가지고 있고 생성물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에너지가 흡수돼서 생성물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그림 보자. 반응물은 지금 작은 동그라미가 3개가 분리되어 있고 생성물은 이렇게 합쳐져서 합성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보고도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동화작용을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화작용 볼게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 거지? 그런데 이 왼쪽 좌표 읽어볼게요. 반응물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 동화작용에서 반응물이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던 거랑 상반되죠. 그리고 생성물이 에너지를 더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분해가 된 거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방출됐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응물이랑 생성물 비교해보면 3가지가 합성된 형태에서 분해된 형태로 바뀌었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가 되었구나.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화작용이에요. 근데 얘들아 보면요. 지금 반응물이 생성물로 한 번에 바뀐 걸로 보이죠? 지금 이화작용 봐도 반응물이 생성물로 한 번에 분해된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체내에서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저분자 물질이고 이게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한 번에 에너지 흡수해서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게 아니라 지우고 한 단계 거치고, 이때 한 단계 에너지 흡수해서 살짝 중간 고분자 물질이 되고, 또 한 단계 에너지 흡수해서 그 다음 고분자 물질이 되고, 또 한 단계 에너지가 흡수해서 최종 고분자 물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물질 대사가 이루어진다. 이화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작용 여기다. 자,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로 한 번에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분해되는 게 아니라 지우고, 그게 아니라 중간 물질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또 중간 물질로 분해되면서 조금씩 에너지가 방출되고, 또 중간 물질로 또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거 동그라미 점점 작아지는 거야. 자, 또 에너지가 방출이 마지막으로 돼서 최종 저분자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내에서는 이렇게 물질 대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선생님 필기로. 자, 이렇게 올라가서 두 번째,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 지금 왼쪽 그림 보면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이랑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효소가 각각 반응을 중개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세포호흡으로 볼게.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세포호흡이 효소가 없으면요, 얘들아, 반응이 일어날 때 약 400도씨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체내에서는 세포호흡이 계속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체온이 400도씨예요? 아니에요. 우리 체온이 36.5도씨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세포호흡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바로 효소가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림으로도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에너지 출입이 이루어진다. 자,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되고, 즉 입한다고 할 수 있죠. 들어가고,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즉 출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나간다.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항상 수반된다는 점, 물질 대사의 3가지 특징 우리가 이렇게 알아.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교과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교과서 38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이 그림을 봅니다. 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각각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교과서에서 동화작용의 예시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반응을 동화작용의 예시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반응은 간에서 활발하게 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아미노산은 이 단위체 하나입니다. 하나를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저분자 물질이겠죠? 자, 에너지가 들어가서 고분자 물질인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 반응,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효소가 관여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죠. 이화작용 볼게요.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복잡하게 사슬로 연결된 물질을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리코젠이 근데 포도당 하나하나로 지금 간에서 분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자, 고분자 물질 이게 글리코젠이에요.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포도당 하나하나, 저분자인 포도당 하나하나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있죠. 선생님, 아까 세포호흡이랑 광합성 배울 땐 위로 올라가 볼게. 포도당이 고분자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지. 자, 근데 이랬더라. 어떤 물질이 고분자인가 저분자인가를 비교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포도당의 상대 물질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랑 비교했을 땐 포도당이 고분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밑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랑 비교할 때는 저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글리코젠이 더 고분자니까.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무조건 고분자라고 외우지 말고 상대 물질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는 건지 혹은 합성이 돼서 포도당이 되는 건지를 꼭 비교해서 뭐가 고분자고 뭐가 저분자인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이게 이화작용인지 동화작용인지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때는 포도당이 저분자고 글리코젠이 에너지 방출하면서 분해된 것이기 때문에 이화작용이겠죠. 페이지 39쪽에 이 그래프는 아까 살펴봤으니까 그래프는 넘어갈게요. 이 문장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자. 여기 세포는 이화작용을 통해 방출된 에너지 일부를 사용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을 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화작용을 하면 에너지 방출되죠? 근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필요한 물질 합성하는 또 동화작용을 한대.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세포가 이화작용만 하고 또 다른 세포는 또 동화작용을 하고 이렇게 각각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세포 안에서 이화작용 여러 가지를 해. 그럼 에너지가 방출돼. 그럼 그 에너지를 또 사용해서 또 동화작용도 계속해. 에너지를 흡수해. 그럼 또 이화작용해서 에너지 방출하고 또 그 에너지로 또 동화작용하고 이렇게 하나의 세포에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생명활동을 유지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이처럼 생명현상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므로 에너지의 공급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얘들아, 밥을 열심히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활동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 다음 부분 선생님하고 같이 보자. 에너지의 저장과 사용이라고 되어 있다. 사람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세포호흡에 대한 식 여기다가 한 번 더 써줄게요.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소도 한글로 쓰는 게 낫겠지?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방출하고 물이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는 이게 고분자고 이게 저분자다 이런 데서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이게 이화작용인데 에너지가 방출한다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출 거예요. 얘들아,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해. 에너지를 포도당을 분해해서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 에너지가 들어있는 원재료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해서 분해해서 거기서 얻는 에너지로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이 에너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체내에서는 다른 형태로 잠깐 전환시켜준 다음에 그 전환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어떤 형태로 저장하냐면요. 에너지를 ATP라는 물질의 형태로 저장해놨다가 이 ATP를 이용해서 생명활동하는 거예요. 생명활동이라 하면 예를 들어 운동이 있을 수 있고
공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머리 쓰면은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쵸?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 등등등. 방출된 에너지를 ATP에 저장해 놨다가 이 ATP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한다.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포호흡은 조직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여기서 영양소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자, 이 부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포호흡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이거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료 해석해보기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세포호흡 화학식 이렇게 배웠는데 왼쪽에 있는 거 다 써주면 되겠지? 뭐랑 뭐예요? 에너지원하고 산소. 우리가 에너지원의 대표적인 걸로 포도당을 배웠지만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모두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탄수화물이죠, 포도당은. 그래서 대부분 세포호흡에서 에너지원 하면은 포도당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단백질이나 지방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에 저장된 에너지는 세포호흡을 통해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살짝 여기 위에 다시 한번 화학식 볼게.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죠. ATP로 저장이 되는데 에너지의 전부가 ATP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ATP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호흡을 통해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가 해서 두 가지 형태를 쓸 수 있겠죠. 열 에너지랑 ATP. ATP는 우리가 어떤 형태라고 하냐면 화합물이다 해서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 얘들아, 휘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이 E라고 쓴다고 너네들도 E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에너지라고 풀네임으로 써줘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 ATP로 저장이 된다는 점. 자, 3번 볼게요.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생명활동에 사용되는지. 자, 에너지가 저장되는 형태 뭐라고 했지? ATP입니다. 열 에너지는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는 우리 뭐 체온 유지하는 데 쓰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을 내는 데 쓰이고 끝나지만 나머지 에너지는 ATP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우리 몸에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걸 우리가 생명활동에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체 ATP가 뭐냐 궁금할 수 있겠지. 페이지 40쪽 펴봅니다. 자, ATP. 이 그림이 ATP예요. ATP 선생님 이렇게 크게 써줄게요. 자, 이게 ATP예요. ATP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 같이 볼게요. 자, 리보스 이거는 당이죠. 리보스 5탄당. 한쪽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인상기, 이 P 하나가 인상기 하나거든요. 인상기가 3개 붙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주어야 해요. 이거 얘들아, 핵산할 때 뉴클레오티드,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티드랑 비슷하게 생겼지? 오, 맞아요. 그리고 ATP가 어떤 뭐의 약자인지 알면은 구조를 외우기 쉽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영어 아데노신의 A. 그 다음에 3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의 T. 그 다음에 인산, 원소기호 인산. 얘들아, P잖아요. 그 P 맞습니다. 그 인산의 P를 따서 ATP. 아데노신의 인산기 3개 있다. ATP. 그래서 말 그대로 ATP예요. 그럼 아데노신이 뭐예요? 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듯이 리보스 하나에 아데닌이 붙어있는 이거를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아데노신.
자, 그럼 진짜 말 그대로죠. 아데노신에 인산기 3개 붙어 있다.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다. 그래서 ATP입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은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며 에너지를 방출한다. 와, 아까 선생님이 써준 위로 잠깐 올라갈게. 세포호흡 반응식이랑 똑같지. 자, 이거 볼까? 이거 잠깐 복사해오자, 얘들아. 복사. 붙이기. 자,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은 산소와 반응하여. 자,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며. 자,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 거 맞지?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 방출한 거 맞지? 이때 에너지 일부는 ATP라는 화합물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고, 그치? ATP로 저장.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이 식이 이 문장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ATP의 구조가 글로 나와 있어요. 다음 그림 2-3과 같이 ATP는 아데닌과 리보스, 이걸 아데노신이라고 한다고 했어. 아데닌과 리보스의 3개의 인산기가 결합한 화합물이다 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ATP에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되고 또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알아보고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밑에 그림 같이 볼게요. 자, 세포호흡으로 에너지가 방출됐다. 그럼 에너지를 ATP에 저장해야겠죠? 일부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ADP 봅니다. ADP에 이 D 있잖아요. 2개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야? 아까 그 아데노신에 인산기 2개 있다는 소리지? 자, 그림 봐봐요. 진짜 그렇게 돼 있죠. 이 ATP에 세포호흡으로 만들어진 이 에너지의 일부를 인산기 하나가 첨가돼서 ATP가 되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 화학 결합이 새롭게 생겼잖아요. 이 화학 결합에 특히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ATP가 에너지가 저장된 형태라고 하는구나. 특히 이 결합, 인산기가 하나가 붙으면서 이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점. 그래서 위로 잠깐 올라가 보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고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ATP에 이렇게 에너지가 저장됐어. 그러면 ATP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럴 땐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끝에 이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이 고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렇게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인산 하나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다시 ATP로 전환이 된다. 그럼 이 방출된 에너지는 뭐 키 크는 데 쓸 수도 있고, 노래하는 데 혹은 말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공부하는 데, 정신활동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이렇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